네, 안녕하십니까. 제 6강입니다. 이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기계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1번 인간-기계 통합체계의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인간-기계 체계의 기본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기본 기능. 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정보를 뭐 하죠? 감지합니다. 감지를 하죠. 기계가 감지하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죠. 감지함과 동시에 정보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정보 저장, 그 다음에 감지한 다음에 저장함과 동시에 하는 게 정보 처리죠.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사결정. 그래서 뭘 합니까? 행동 기능을 거치죠. 행동 기능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됐으니까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온다. 자, 이렇게 짜져 있는 게 기본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기본 기능이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가 여기 가운데 있는 4가지 절차가 4단계 4가지 기본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지, 그 다음에 행동, 정보, 보관 이런 기능들은 4가지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없죠. 그래서 기본 기능,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 기능을 이 표 자체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자, 답은 2번. 환경은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란에도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감지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정보 수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정보 수용이라고 나와도 감지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보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 이렇게 출력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실기시험 때는 기본 기능 4가지를 쓰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 4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2번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똑같은 문제죠. 기본 기능을 또 물어봤고 행동 기능 있었죠. 정보의 설계는 없었어요. 정보의 수용이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감지 기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정보 저장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자, 설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기능. 자, 해설 참고하시고요. 똑같은 그림이죠. 3번입니다. 체계 설계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단계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체계 설계 과정. 자, 체계를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었죠. 설계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뭐 결정해야 된다. 목표 및 성능 명세가 결정이 된다 했죠. 목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결정이 되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시스템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의 정의가 내려지면 기본적인 설계가 가능하죠. 기본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자, 기본 설계가 되면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걸 하죠. 인터페이스 설계. 이 인터페이스 설계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계면 설계 이렇게 부른다 했죠. 계면 설계. 계면이라고 부르고요. 이 계면 설계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시스템과 접하는 부분,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사람이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걸 합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물 설계라는 거 합니다. 보조물 설계. 자, 여기도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촉진물 설계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휴대폰을 가지고 무선 통신을 목표로 했고 이 무선 통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계를 했고 인터페이스 설계, 보조물 설계, 그 다음에 시험 평가를 하죠.
시험을 한다. 이렇게 단계를 6단계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시스템 설계 단계 6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돼야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표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절차를 한번 봐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단계를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맞힐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체계 설계의 단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고 시스템의 정의.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계면 설계. 계면 설계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죠. 기본 설계를 먼저 하고 계면 설계를 한다.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 6단계 목표,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촉진물 설계, 시험 및 평가 이 단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쭉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약간 들어갔죠. 한 단계 더 깊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단계가 기본 설계인데 이 기본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기본 설계라고 부르는 것은 시스템의 정의를 내리고 이 시스템 정의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주요 설계를 하는 거죠. 가장 골격이 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화면 설계, 작업 설계, 직무 분석, 기능 할당. 자, 작업을 설계하고 화면을 설계하고 직무 분석, 기능 할당 했는데, 여기에서 이 화면이라는 설계 있죠. 화면 설계라고 나온 것은 이 화면을 누가 봅니까? 사람이 봅니다. 사람이 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설계할 때는 사람이 이 화면을 볼 때 얼마나 편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은 뭐하고 뭐예요? 인간과 시스템 간의 연결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연결하는 부분을 무슨 설계라고 불렸습니까? 계면이라고 불렀죠. 계면 설계를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에서 화면 설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계를 만들 때는 화면은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 만들었겠지만 그 속에서는 사람과 이 화면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민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우리가 그냥 화면, 이렇게 화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하겠지만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 게 사람한테 더 편하게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걸 인터페이스 설계 또는 계면 설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 이게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의 화면 설계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고, 기본 설계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는 작업이나 직무나 기능이나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기동되기, 가동되기 위해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할당을 하는 거고, 화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작업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면 설계가 기본 설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설계에 들어간다? 인터페이스 설계에 화면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약간 한 번 단계가 들어간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번 더 있습니다만, 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말의 의미를 사람과 기계의 연결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면은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구나, 인터페이스 설계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면 설계라고도 하면 인간과 기계의 연결면, 접합면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5번입니다.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이 아닌 것은, 자, 4가지 고장이 있죠. 초기, 우발, 마모, 수시 고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계 고장의 기본 모형에 있어서의 고장의 종류는 초기, 우발, 마모만 있죠. 그래서 수시 고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장률 곡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장률 곡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를 초기 고장이라고 불렀죠. 여기를 우발 고장,
그 다음에 마모 고장, 이렇게 세 가지 고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계 고장률을 이야기했습니다. X축은 시간축이었고요. Y축은 고장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장률과 시간. 그래서 초기 고장을 잡기 위해서, 초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시운전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초기 고장을 잡는 방법은 시운전, 또 디버깅, 버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우발 고장은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고장이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고장이었다. 그래서 고장률이 일정한 구간에서 일어나는 고장이었고, 마모 고장은 예방 보존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방 보존이란 말이 나오면서 보존의 종류를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기본 고장이 아닌 것은 4번. 답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수시 고장이 아니다.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장률 곡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기 때는 이걸 그리라고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 정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초기 고장은 시운전, 디버깅, 버닌. 디버깅이라는 말은, 디버깅 기간은 결함을 발견하여 뭐를 낮춘다? 고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고요. 버닌,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고장을 수리한다. 고장률이냐 고장이냐 이거 가지고 디버깅, 버닌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죠. 그래서 디버깅과 버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시운전이라고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시운전이란 말은 고장률을 낮춘다, 고장을 수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하지만 영어로 나타내면 디버깅, 버닌이라는 용어를 써서 고장률과 고장, 고장률, 디버깅, 고장, 버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한 단계 들어가서 문제를 내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인 디버깅, 버닌을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자, 우발 고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고장이라고 했고요. 마모 고장은 수명이 다해 발생하는 고장이죠. 그래서 예방 보존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모 고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자, 아닌 거 수시 고장이고요. 자, 6번입니다. 욕조 곡선에서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자, 고장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한 형태라 그랬어요. 일정한 고장률. 그래서 일정한 고장률은, 자, 감소형, 일정형, 증가형입니다. 고장률 곡선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 이거 감소형 고장이죠. 여기는 일정형 고장이죠. 고장률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형 고장입니다. 그래서 감소형, 일정형, 증가형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을 나타내는 구간은, 이 구간이 무슨 구간입니까? 일정한 구간이 우발 고장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고장률 곡선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우발 고장이 답이 됩니다. 4번이죠. 예, 고장률 일정한 구간은 우발 고장 구간이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자, 7번 문제는 설비 보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마모 고장에서 방금 봤던 고장률 곡선에서 마모 고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모 고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방 보존이다. 자, 이 예방 보존이란 말이 사용이 되니까 보존의 종류가 소개가 됐더라. 그래서 예방 보존을 이야기하다 보니 생산 보존도 있고요. 생산 보존, 계량 보존, 보존 예방 이런 말까지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실제로 예방 보존만 과거에는 나왔다가 지금은 여러 형태의 보존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생산 보존이라는 것은 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존 활동을 하자.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자. 이런 취지고요. 계량 보존이라는 것은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자. 그러니까 수명 연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품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품질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량 보존의 목적은 수명 연장, 품질 개선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됐을 때 계량 보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존 예방이라는 말,
보존 예방이라는 것은 보존을 예방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보존 활동이라는 게 뭐였어요? 검사하고 설비를 검사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예방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존이라고 부르는 활동은 검사, 정비, 수리예요. 근데 이런 활동을 예방하재요. 예방하자는 말은 이런 활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건데 이 활동이 좋은 활동이잖아요. 지금은 설비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활동인데 이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냐. 자, 검사, 정비, 수리를 하게 되면 설비가 정지됩니까? 운전이 됩니까? 정지 상태에서 검사, 정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비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정지가 돼. 생산 중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더라.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존 활동도 기간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존을 가능하면 줄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죠. 설비 보존 정보와 신기술을 기초로 신뢰성, 조작성, 보존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설비의 선정, 조달 또는 설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존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 보존 활동이 없도록 하는 설비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존이 무슨 보존이냐, 설비 보존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존 활동을 불필요하게 하재요. 보존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활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보존 예방이라고 답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보존 예방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예방 보존은 뭐였어요? 고장 나기 전에,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마모가 되고 수명이 다 된 것들을 미리 교체를 해주면 고장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방 보존이에요. 또 사후 보존이라고도 있었잖아요. 고장이 난 다음에 수리하는 거. 그게 가장 초보적인 보존 활동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방 보존을 권장을 하고 이제 이 예방 보존보다 생산 보존, 개량 보존, 보존 예방 이런 활동들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 단계에 해당되는 보존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보존 예방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존 활동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개량 보존이 답이 되려면 뭐라고요? 개량 보존이란 말은 개량이라는 말 자체가 좋게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을 개선해서 품질, 부품을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예요. 개선해서 계속 좋은 부품을 쓰니까 수명이 늘어날 거 아니냐. 사후 보존은 고장 난 후죠. 고장이 발생한 후 수리하는 거. 일상 보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때 수시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존 활동하는 것을 일상 보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답은 2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존의 종류를 여러 가지 아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 정도는 이제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방 보존 때문에 보존의 종류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존 예방 설명을 했습니다. 해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8번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존에 불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것의 보존 방식은 자, 보존이 불필요한 설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존이 불필요한 설비 다시 여기도 보존 예방입니다. 보존 예방이 답이 됩니다. 1번입니다. 보존 예방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보존 예방만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의 대표적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인간-기계 체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자, 대표적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인간-기계 체계의 대표적 유형은 수동체계, 기계체계, 자동체계. 자, 기계와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말로 무슨 체계라고도 부릅니까? 반자동. 이 말과 같죠? 반자동. 자, 수동체계에서는 동력을, 힘을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죠. 사람이 동력원이 됩니다. 동력원이 된다. 자동체계일 때는 인간은 뭐라 합니까?
인간은 감시 역할을 하죠. 프로그램 입력을 하죠. 또 고장나면 수리, 정비를 하죠. 이런 활동을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자동체계에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반자동은 힘은 기계가 쓰고 사람은 운전을 합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은 운전이다. 기계와 체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인간의 역할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 체계. 이제 인공지능 체계,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인공지능 체계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죠.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는 수동기계와 자동체계. 그래서 인공지능 체계도 지금은 뭐의 종류로 보셔야 되겠어요? 자동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동체계 속에 이제 인공지능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 자, 기본 전통적으로 구분할 때는 수동기계와 반자동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체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은 아직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전통적인 인간기계 체계는 포함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조종장치를 통한 인간의 통제 아래 기계가 동력원, 기계가 힘을 쓴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뭘 한다고 했어요? 통제한다, 운전한다 이 말이죠. 통제한다는 말은 인간이 운전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무슨 체계라고 하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힘은 기계가 쓰고 사람은 운전을 하니까 반자동 또는 기계화 체계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인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답은 쉽게 1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자동 체계입니다. 자동 체계에서 인간의 역할은 감시 또 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비 보존이라는 말이 수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조종장치로 기계를 통제한다. 기계를 통제한다는 말이 기계를 운전한다 이런 의미라겠죠. 그래 조종장치를 가지고 기계를 통제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를 운전한다 이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화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화 체계, 반자동 체계죠. 모니터로 감시한다 그랬어요. 그래 감시하는 것도 자동 체계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결국은 감시하고 계획 잡고 그다음에 보존 활동하고 프로그램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할이구나 해서 답을 3번. 3번은 인간이 운전하는 거니까 무슨 체계예요? 기계화 체계죠. 3번이 자동 체계의 인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약 서너 문제가 됐죠? 자동 체계, 수동 체계, 반자동 체계 이것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 체계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인간의 역할이 어떤 힘을 쓰고 있는지 운전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을 잘 해주시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2번입니다. 신뢰성과 보존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존 기록 자료. 보존 기록 자료. 자, 보존 기록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란 말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국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보존. 보존이란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보존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검사하고요. 검사, 수리, 점검. 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보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보존을 했으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야 되죠. 또 보존을 할 때 참고해야 할 자료들이 있겠죠. 이 자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재관리표. 자재를 관리하는 거. 자, 자재 관리하는 것도 뭐 보존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모르겠으면 다른 걸 보셔야죠. MTBF 분석표. 자, MTBF가 뭐냐 이거죠. MTBF.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뭐였어요? MTTF. MTTR.
자, 이 세 가지죠.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 이렇게 불러서 평균 고장 간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죠. 평균 고장 간격. MTTF는요, 평균 고장 시간이었죠. MTTR은 리페어였잖아요. Mean Time to Repair 해서 평균 수리 시간이었어요. 평균 수리 시간.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 기록 자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용을 보니까요. 이 설비의 고장나는 간격이 몇 시간이다. 이 설비의 고장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이다. 이 설비를 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보존활동, 검사, 수리, 점검, 검사, 수리, 점검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고장나는 간격이나 수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검사, 수리, 점검하는 보존활동에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고장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설비 이력 카드. 자, 설비 이력 카드는 이 설비가 우리 공장에 들어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 설비에 있었던 고장이나 또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주기를 알 수 있겠죠. 얼마마나 한 번씩 고장이 나고 어떤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고 어떤 부분은 뭐 1년에 한 번씩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력 카드. 고장 원인 대책표. 고장 원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고장 원인 대책표. 다 고장, 설비의 이력 이런 것들은 설비에 있어서의 보존 활동에 참고할 자료가 되지만 자재관리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게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존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장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존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자재관리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보존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2번, 3번, 4번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다. 2, 3, 4 이런 것들이 보존활동의 참고 자료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도 해결이 되셔야 되겠죠. 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MTBF, MTTF, MTTR 이런 용어들이 결국은 설비의 고장과 관련된 용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존이라는 말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존이라는 말이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병렬 신뢰도 관련된 또 기계의 신뢰도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13번 병렬로 이루어진 두 요소의 신뢰도가 각각 0.7일 때 전체 신뢰도는 자, 병렬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렬일 때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병렬일 때 신뢰도 구하는 식, 신뢰도 R은 1 0.7. 근데 이게 두 요소의 신뢰도가 각각 0.7이라고 했으니까 요소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가로가 몇 번 쳐져요? 2번 쳐집니다. 자, 이게 병렬일 때의 형태의 식이죠. 직렬일 때는 각각의 신뢰도를 곱하면 끝났죠. 곱하면 끝났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0.3, 0.3이니까 0.09가 됩니다. 0.09가 되고 1에서 0.09 빼니까 0.9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91 답이 4번에 나와 있네요. 자, 직렬 병렬 문제는 난이도 하 문제죠. 그냥 곱하면 되고 1 마이너스 가로 1 마이너스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행운이다. 자, 14번입니다. 이제 금방 나왔던 내용을 좀 복잡하게 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안 물어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긴 내야 되는데 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복잡하게 문제를 내서 실수를 유발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직렬과 병렬이 합쳐져 있죠. 그러면 직렬은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저 앞에서부터 자, 신뢰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신뢰도를 구하라 하면 0.8 곱하기 0.9도 직렬이죠. 곱하기 자, 여기에 이게 병렬이에요. 여기도 병렬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거는 또 직렬이죠.
요것과 요것도 직렬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구하는 식을 써놓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앞에 겁니다. 0.85 1 마이너스 0.75 또 곱하기 뒤에 거 이제 해야 되겠죠. 뒤에 것도 병렬이니까 가로를 치시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 1 마이너스 0.9 병렬일 때는 여러분들이 1 마이너스 가로 1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 0.85도 있으니까 0.85를 곱해 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식은 이렇게 써져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답은 0.578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식은 해설에 나온 것 직렬과 병렬 이 두 식을 이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 병렬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직렬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계산기 누르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뭐 어렵다라고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